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박인환의 목모와 숙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의 내용을 감상하시죠.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는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목모와 숙녀 전문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박인환은 1946년에 데뷔하여 1956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꼭 10년 동안 시인으로 활동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던 한 시대의 감상주의적 모더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인입니다. 목마와 숙녀, 서정적이고 애상적이고 감미롭기까지 한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또 심지어는 난해한 시라고도 합니다. 읽기는 좋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갖가지 배경 지식을 잘 살펴보면 결코 모호하거나 난해한 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분을 뜯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되는 부분은 한 잔의 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술잔부터 시작돼서 술병으로 끝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방금 읽은 부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제 3명을 보면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에 제목이 반영되어 있네요.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시의 핵심이 되는 시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마와 숙녀. 목마 이 시에서 전체 5번 반복되고 있네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목재 장난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녀란 뜻을 잘 살펴봅시다. 그가 작품 속에서 빚어낸 숙녀는 그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왔느냐 하면 박인하는 그의 작품 속에서 무수한 숙녀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숙녀는 무엇일까요?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후진국 시대를 살고 있는 그에게 있어 숙녀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대상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그의 숙녀는 서양 여성입니다. 이 속에 그의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열등감도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퍼, 화가 마리 로랑생, 여배우 로렌 바콜, 또 그리고 모딜리아니 그림 속의 여자들, 영화 제니의 초상에 나오는 소녀의 이미지, 즉 제니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숙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에서 말하는 숙녀는 누구겠느냐? 대체로 지시 대상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소설가 버지니아 울퍼. 현재의 숙녀에서 과거의 소녀에 이르기까지 버지니아 울퍼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버지니아 울퍼의 소설 등대로의 주인공인 릴리 브리스코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인하는 영화광이었듯이 많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 평론을 또 영화 감상에 관한 에세이를 쓰기도 했는데요. 영화 제니의 초상을 보고 영화 감상문을 신문에 발표한 바 있거든요. 영화 감상문을 보면 이 제니와 숙녀가 상당히 또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숙녀의 모델에 해당되는 것은 소설가 버지니아 울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버지니아 울퍼라는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는 버지니아 울퍼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그러니까 이 숙녀는 버지니아 울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5번 반복되는 이 시에서 중심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목마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목재 장난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를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퍼의 삶의 전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아버지는 하인 7명을 거느릴 정도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차는 없었어요. 19세기 말 영국 사회에서 마차를 가진다는 것은 최상위 층의 부를 가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마부도 고용해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말 자체도 비싸고 관리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요즘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버지니아 울퍼의 아버지는 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차는 없었다. 등대가 보이는 별장, 세컨하우스는 있었지만 마차는 없었다고 합니다. 마차가 필요하면 마차를 빌렸었다. 마차를 타고 떠난 숙녀는 버지니아 울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심한 별, 이 상심하다 하는 것은 버지니아 울퍼는 정기적 삶에 있어서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알고 살았던 여인이었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소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소녀는 이 과거의 숙녀라고 할 수 있겠죠. 버지니아 울프의 어린 시절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녀가 나오고 소녀가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면 늙은 여류 작가가 나오는데 숙녀, 소녀, 늙은 여류 작가 모두 다 동일 인물이다. 버지니아 울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릴 때 하는 표현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시에서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애정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애와 정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넘는 일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상대주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진리의 상대편에는 진리의 다른 진리는 절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니체는 진리의 상대주의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부여할 수 있는 의미나 형상을 진리의 상대주의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 합의 내용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 기억 그 자체를 진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절대 진리를 얻지 못하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랑의 진리마로 애정의 그림자를 버리지 못한다면, 애와 정의 경계선인 그 그림자를 버리지 못한다면 모든 사랑은 그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뜻이 바로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반복되어 있는데, 박인하는 뭐 지금 말해서 고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일제강점기에 영화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안에 쫓겨나기도 했어요. 박인한 시에 보면 약간의 어떤 변사조의 말투랄까 아니면 영화 속 주인공의 말투를 좀 닮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뭐 해야 한다 하는 것도 그 당시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말투인 문어체 혹은 문어체와 구어체가 서로 뒤섞여 있는 그런 독특한 말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별해야 한다. 뭐 이런 말투는 옛날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투거든요.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또 이렇게 뭐 해야 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늙은 여류 작가는 요거는 명백하게도 버지니아 울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그 내행을 한번 볼까요? 등대에. 버지니아 울프 소설 중에서 등대로라고 하는 To the Lighthouse, 등대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이 사행을 바라보면 이 시에서 가장 슬프게 다가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 꺼진 등대불의 암담한 현실이 바로 페시미즘, 염세주의입니다. 세상의 실정을 느끼는 것. 이 페시미즘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사람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죠. 우울증 걸리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박인환이 살아왔던 시대는 굉장히 그 난세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이었고 그때도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해방되고 나서 그 좌우 대립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또 전쟁이 잇따르고요. 전쟁이 끝난 그 절망과 폐허의 황량한 그 사회 환경 속에서 그는 술을 마시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형에서 보일 수 있는 황량한 전후, 전쟁 후의 사회 상황은 슬픔의 사회학적 문맥이랄까 관계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지니아 울프는 마음속에 그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아버지가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가장 그 국력이 왕성하던 그 19세기 시대의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가부장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들은 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유학을 보냈는데 딸들은 학교 문 앞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가정교사를 초청해서 가르치게 했다고 합니다. 또 교육을 못 받은 이에 한가 트라우마, 이런 것도 거의 서러운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빠들에게 어릴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어요. 가정 사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 오빠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 가장 큰 마음속의 외상으로 자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서러운 이야기고, 결국 이런 것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초로의 나이에. 근데 그나마 버지니아 울프는 결혼을 참 잘했어요. 그 남편의 보호 아래 행복하게 살지만 남편에게 더 이상 불행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남편에게 긴 유서를 쓰고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 버지니아 울프는 살아생전에 이미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 이기지 못해 결국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비운의 여성 작가이다. 바기나는 부지런히 읽었어요. 아마 그때 일본판으로 된 거 읽었을 겁니다.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대충 안에 그 버지니아 울프의 그 작품 세계는 깨뚫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또 받습니다. 반전, 페미니즘, 또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것은 버지니아 울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또 이 시에서는 가장 난해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것만 해결되면 이 시의 그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두 행입니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는 병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두 줄의 표현은 한마디로 이해하면 뱀의 눈뜸입니다. 뱀이 눈 뜬다. 이것은 바로 통찰력을 얻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비전을 얻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동아시아 전통에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도노와 점수 있지 않습니까? 단박에 깨닫는 거, 단박에 깨달음, 이게 바로 여기 안에 뱀의 눈뜸이 아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자신은 자기의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정교사를 초치해서 언니와 자신을 가르치다고 하죠. 거의 그 유명한 소설 등대로 To the Right House는 거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거기에 램지 부부가 등장한대요. 램지 부부가 자신의 부모입니다. 근데 이 소설 처음이 미스터 램지의 부인이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시작된데 반도 되지 않았어요. 이 주인공이 죽고 맙니다. 자기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그 가정교사로 온 집에 초대된 젊은 독신녀 화가인 닐리 브리스코입니다. 닐리 브리스코가 렌지 씨 부인을 이어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에 닐리 브리스코는 소녀였던 버지니아 울프의 가정교사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렌지 씨 부인이 주인공처럼 계속 중심 화자로 이야기 읽고 가다가 소설 중간도 되지 않아서 죽고 나니까 렌지 씨는 렌지 씨가 자기 아버지인데, 모델이 자기 아버지인데요, 이기주의자이고 남성 우월주의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소설 속에 나타나거든요. 가정교사 닐리 브레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려면 그것도 애가 주렁주렁 딸려있는 상처한 안에 좀 늙은 남자의 후추가 된다는 게 이 보통 쉬운 일입니까? 가정교사 닐리 브레스코는 청혼을 받고 망설이게 되고 렌지 씨 가족이
등대가 있는 별장으로 여행을 떠나던 날, 실제 버지니아 울프의 그 가족에게는 등대가 있는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 등대 때문에 이 소설이 등대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이 등대가 있는 별장을 안에 물려받아가지고 평생 안에 잘 쓰고 세상을 떠났어요.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에서 램지 가족이 등대에 있는 별장으로 떠나던 날, 주인공 닐리 브레스코는 화폭이나 유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혼자 집에 남아서 그림을 완성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는데요. 마지막 말이 I have had my vision 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나는 비전을 얻었다. 나의 통찰력을 얻었다. 통찰력을 얻었다 하는 거 보면 중세 로망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탐색담, 이것을 서양 문학에서는 비전 퀘스트라고 합니다. 환상, 전망, 통찰력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 중세 로망스의 한 서사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램지 시는 아까 이기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이타주의적인 세상이다. 등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주니까, 빛을 밝히니까, 어둠 속에 빛을 보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이타주의 아닙니까? 내가 이기주의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결혼 안 하는 게 옳겠다 하는 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닐리 브레스코라고 하는 독신녀 화가가 말이죠. 그것은 버지니아 울프에게도 자신의 어떤 비전, 자신의 통찰력을 얻는 의미로도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작가의 삶이나 사상이 작품 속에 반영되기 마련이거든요. 누구는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는 뱀과 같이, 이걸 굉장히 외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치게 좀 단순한 거 아니겠느냐. 또 굳이 또 이 뜻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이복 오빤지 하는 오빠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버지니아 울프에게 있어서의 어떤 깨달음과 같은 거, 통찰력과 같은 거. 어떤 통찰력이냐? 가부장제 사이에서 내가 왜 안에 오빠들한테 성추행을 당해야 하느냐? 여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문득 깨달음, 문득 제기된 깨달음. 이것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로 하여금 평생 페미니스트의 길을 걷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석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수와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이 세 행은 시인 박인환의 인생관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통속적이다. 인생은 고상한 것이 아니다. 왜? 박인환이 그 살았던 시대가 난세거든요. 엄청난 난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게 생각해야 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왜? 시대 자체가 아주 각박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인생은 한탄할 것도 없다. 한탄할 것도 없는 세상을 왜 굳이 버리고 떠나야 하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걸 봐서 삶을 지나치게 고급적인 것으로, 고상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박인환의 인생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현관에 숨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생의 비전, 생의 통찰력을 얻고도 세상을 떠나야 하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통찰력, 인생에 대한 비전을 얻고도 굳이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모든 어떤 여성 예술가들의 자살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한 여성 예술가, 가령 일제강점기 초반의 성악가였던 윤심덕이랄지, 그리고 독일 문학을 전공한 전혜린, 화가로서 유명한 최욱경, 이런 사람들도 버지니아 울프처럼 이런 어떤 삶의 표면과 이면에 나타난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마른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기전에 철렁거리는데, 이 시에서 목마가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목마에서 네 번째 목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마차입니다. 마차. 기차를 뭐라고 합니까? 철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마차를 따는 것 같아요. 이 목마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데 다섯 번째 목마는 하늘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마차가 아니고 운구용 마차, 죽은 사람을 태운 마차, 혹은 목간 알죠? 목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마는 죽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목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두 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설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술잔에서 시작해서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했으니까 술잔이지 않습니까? 술잔에서 시작해서 술병으로 끝나는 시다. 원래 박인하는 술 못했습니다. 6.25 전에는 술 별로 안 마셨다 해요. 술을 이기지 못한 체질인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6.25를 겪고 술을 갖다가 엄청나게 마시게 되었다고 하죠. 전쟁의 고통을 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시에도 그렇습니다만 술잔과 술병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술잔과 술병은 한 세트의 상징물이다. 시에서 보통요, 술잔은 하나의 우주적 상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프랑스 문학 이론가들이 문학 주제 상징 사전이라고 있었어요. 1989년에 나온, 청하에서 나온. 거기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잔은 시에서 하나의 우주적 상징으로 이용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차 있는 술병은 점차 비워져 가고 빈 술잔은 잇따라 채워져 갑니다. 이런 어떤 비움과 체험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이 바로 술잔과 술병의 한 세트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상징성이다. 비움과 체험의 이 한 세트는 날숨과 들숨, 설물과 민물, 음과 양, 밀기와 당김, 즉 요즘 말로 밀당, 이러한 우주적 리듬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별이 쏟아진다, 술이 쏟아진다 하지 않고 별이 쏟아진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무리 표현,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이 마지막 이행, 마지막 마무리 표현을 위해 박인하는 모든 것을 투자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소리, 그러니까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 것처럼 들리는 가을 바람 소리는 이게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인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는 심혼을, 그러니까 마음속의 영혼, 심혼을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다. 이 두 행, 마지막 마무리 두 행을 위해서 시인 박인하는 모든 시심, 시정신을 쏟아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시 전체를 보면 굉장히 언어의 흐름이 유연하고, 흐름이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고 어떤 사람은 난해하다 하기까지도 하지만 1930년대쯤 되면요, 20년대에서 30년대쯤 되면 문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그리고 비평 이론도 많이 바뀌는데, 이때 신비평 이론, 자, 신비평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대체로 이 문학이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직을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텍스처, 하나는 스트럭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결과 틀입니다. 이 결에는 바로 문학에서 말하는 결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결이니까 문체랄지 수사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틀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 구조, 이런 것을 말하는데, 버지니아 울프도 역시 결과 틀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의식의 모든 순간들을 풍요롭게 설수를 할 수 있고, 사물의 동시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언어적인 결을 생각했는데,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프랑스 화가 세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잔의 그림이 런던에서 등대로를 설 당시에 두 차례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를 미술 세계로 끌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로저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 화가이기도 하고 후기 인상파의 영국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 최고의 미술 비평가였어요. 로저 프라이에게 아마 그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이 그 사람 빚을 했다고 하는가,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로저 프라이는 그 언니의 한때 연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결과 털의 양수레바퀴를 어떻게 내가 문학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세잔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는데 그 영감의 인도자가 로저 프라이인데 미술에서 세잔의 그림에서 결이라고 하는 것은 색감입니다. 소설에서는 참 그 괴롭고 괴로운 사물의 동시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이 뒤섞여 있고 그 의식과 무의식의 그 뒤섞인 상태에서 파도같이 항상 물결치는 그 마음의 그 파문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을 시간 개념을 떠나서 표출해낸다는 것은 아주 어렵거든요. 그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현대소설의 기법인데요. 이것을 응대로라고 하는 소설을 간행하고 나서 로저 프라이에게 하나 바치니까 당신은 이제사 의식과 무의식의 그 혼돈 속에서 풍요롭게 서술할 수 있는 힘을 가졌군요. 또 사물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고민으로부터 벗어났군요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박인은 또 이 결과 틀의 개념에 대해서 버지니아 울프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시도 결이 아주 있는 언어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수영은, 친구였던 김수영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박인하는 시는 시도 아니라고 이렇게 비난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언어의 결이 좀 풍성한 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털도 잘 갖춰져 있네요. 어떤 털입니까? 소설에서 흔히 말하는 액자 소설의 구성, 액자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의 액자적 구성으로 잘 안에 그 털거리를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혼돈된 마음의 상황을, 내면 상황을 튼실하게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역시 이렇게 현재와 해상이 뒤죽박죽하면서 하나의 털거리를 구성하고 있죠. 그 점에서 목마와 수녀는 좀 의식의 흐름이랄까, 또 그리고 털과 계열의 양 두 수레바퀴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그 시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평판은 목마수녀가 지나치게 센티멘탈하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김수영은 뭐라고 했냐? 언어가 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본 거예요. 목마도 낡은 언어요, 숙녀도 낡은 언어다 하면서 박인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에세이에서 비판을 하면서 많은 안에 평론가들이 그렇게 건영민 선생부터 많은 분들이 목마숭에 대해서 독자들은 좋아하지만 그렇게 좋은 작품은 아니라고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시인데 저는 그런 대로 1950년대 중반에 이 정도 시 같으면 성취적인 서정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는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